너무 멋있는데 다들. Manners makes man. 영화 킹스맨의 해리가 하는 대사죠. 제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 분을 이렇게 쫙 빼입고 보는 날이 올 줄이야. 오늘의 컨셉은 여의도 킹스맨입니다. 세 분,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정의당 정치기 의장 그만두셨나요? 일단 사의를 표했습니다. 사의를 표하셨군요. 예.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전, 그리고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도 좀비 상태로 있습니다. 좀비 상태시군요. 네. 예.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모여서 그때는 낙선인 네. 굉장히 추레했습니다. 상당히 추레했었는데 오늘은 이 세 분을 보니까 굉장히 뭐라고 하나요? 진짜로 신사들을 모신 것 같아요. 오늘 좀 품격 있는 대화, 정치 우리 기대해봐도 되겠습니까? 아이템이 다 구린데 무슨 다 같이 아이템이 구리군요. 아이템이 다 지금 뭐 윤미향 사태 이런 거 무슨 뭐 이런 건데. 그렇군요. 예, 뭐 질곡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끝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우리 협찬해주신 이 장소를 먼저 소개를 하고 저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강남에 있는 세인츠 아머라는 곳이고요. 굉장히 많은 정장들, 특히 신사들, 저는 더블 버튼을 입었는데 처음 입어봤어요. 저는 이런 스타일. 근데 잘 어울리나요? 네, 잘 어울려요. 앞으로 계속 입고 다니세요. 계속 이렇게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이거 얼마인가요 혹시? 예,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어쨌든 저 보수 쪽에 있는 약간 편견이 뭐냐면요. 예. 박원석 의장님 정도는 진보진영 인사 같으면 집에서도 개량 한복 입고 있을 것 같은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개량 한복을 개인적으로 입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학교에 가면 꼭 옛날에 보면 그 도덕 선생님이나 국어 선생님 중에 그런 거 입고 있는 분도 있었거든요. 네. 그런 스타일이세요 원래. 개량 한복 싫어요. 나중에 여기 옆에 한복집도 있는 거 가보시면. 오늘 타이틀은 여의도 킹스맨, 부제는 매너가 정치를 만든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매너 있는 토크, 매너 있는 정치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공통 질문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각 정당별로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공통 질문. 최근 뭐 지금 가장 핫한 이슈, 뜨거운 이슈는 아무래도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논란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뭔가 회계의 불투명성으로 인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고, 특히 이제 펜션이 아니라 쉼터죠. 쉼터인데 펜션으로 사용됐다는 의혹,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되면서 뭔가 더 수렁으로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각자의 의견 한번 말씀해 주시죠. 먼저 우리 열린민주당 김성애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이용수 할머니하고는 2007년에 예. 미국에 있을 때 연방하원에서 성노예 문제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연방하원의 공식 결의안이 있었잖아요. 예. 120일 결의안. 그거 할 때 제가 LA에서 이용수 할머니 모시고 다녔어요. 그 당시에 그러셨군요. 이용수 할머니하고 그다음에 윤미향 대표도 같이 오셔서 했었고, 예. 그리고 2011년에는 김복동 할머니랑 윤미향 대표가 또 오셔서 그때는 그 LA 지역에 소녀상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세우는 것으로 함께 또 활동도 하셨고, 결국 2013년에 글렌델을 세우게 됐죠. 예. 그런 과정에 있어서 저도 이제 다 잘 아시는 분들이고, 예.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착잡한데요. 전 일단 먼저 짚어볼 것은 이게 지금까지 정 의원이, 그러니까 정대협도 그렇고 정 의원도 그렇고 이제 이분들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예. 약간
피해자 구도에서 못 벗어나게 했던 것에 저는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정의도 노력은 했어요. 그래서 예. 정대협에서도 이분들을 특히 윤미향 대표 같은 경우는 여성 인권 운동가라는 명칭으로 썼었고 제가 뭐 알기로는 이용사 할머니도 2016년부터도 예. 본인을 여성 인권 운동가라고 부르셨었고 김복동 할머니도 그래서 본인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장학금으로 넣어놓고 하는 것이 전쟁과 여성 피해자들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예. 영어로는 빅팀이라고 안 하고 요즘은 이제 서바이벌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서바이벌. 생존자. 예. 네, 능동적으로 살아남았다 이거죠. 그래서 살아남아서 증언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운동가로 대접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대협의 운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분들 이제 피해자로 앞에 세우고 예. 운동하는 사람들 우리다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시민사회단체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 자정 능력을 믿고 예.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언론이 먼저 이거 이상한데라고 말해서 사람들이 조금만 분노하면 알 수 없는 어떤 단체에서 검찰에다가 이거 수사해 주세요 하고 그게 검찰에 들어가 수사하면서 계속 뭔가 내용을 흘려서 기자들이 또 기사를 증폭해내가는 방식을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건 좀 고리를 좀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검찰이 그래서 이거 좀 직접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데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된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직접 수사에 미련을 못 버리고 이런 소위 말하는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건건마다 달겨들어서 이 모두를 찢어 말기려고 하는지 전 이 태도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에 넘겨야 된다. 예, 그렇죠. 경찰이 수사를 하기로 했으니까 법 조정이라는 게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 일인데 도대체 이 나라의 검찰은 입법부의 의지로 그 다음에 대통령의 의지도 무시한 채 이게 독주하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고발을 검찰에 했어요. 시민사회단체들. 그래서 검찰이 하겠다라는 건데. 그 사건 배정을 하면 되죠. 예. 아, 그게 무슨 어려운 일이라고 그것을 예, 그런 문제 때문에 과연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전에 어쨌든 인연이 있으셨군요. 미국에 예, 계실 때.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정말 또 좀 남다른 생각도 좀 많이 있으실 것 같고 남다를 것 같아요. 이준석 최고위원은 지금 어떻게 저는 보시나요? 이거? 이제 그 정의기억연대와 윤미향 그 당선인은 이미 불이 불났어요. 불이 났다고요? 네, 불이 났다고 예, 하면 예. 이제 불이 났다는 상태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끄지 못한 상태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 집 안에서는. 예. 그래서 이제 그 집은 타고 있는데 문제는 옆집으로 번질까를 이제 우려되는 상황이 왔다라고 하는 게. 옆집이라면은 민주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민주당을 저는 언급하는 건 아니고 예. 아까 시민사회단체라고 언급했지만은 이분들의 활동 범위가 단순히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하는 영역 아니면 그것에 대해 가지고 지원 활동하는 영역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것이 보도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 그분들이 뭐 장학금 받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다른 데 장학금을 지불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또 나왔던 모르자 조선일보 보도로 처음 이제 나오긴 했지만은 탈북민들 관련 건에 있어가지고 물론 이분이 정의연 명의로 어디 개입하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은 예. 이분들이 하필이면 그 장소가 없어가지고 쉼터에 그분들을 이제 초대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예. 안에서 변호사라는 분이 얘기했던 걸 보면은 뭐 느끼기에 따라서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협박적으로 들을 수 있을 만한 내용까지 나왔고 그러다 예. 보니까 이분들이 뭐 사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의 사회에서의 카르텔적인 권력을 활동했던 것이 아니냐를 의심할 수 있는 단계에 왔고 그 생각을 해요. 예전에 저같이 그냥 그 당시 범여권에서 활동했던 사람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가 이제 처음에 터질 때 예. 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이름 나왔을 때 그래 뭐 어느 정권이나 어떤 집권 시기에나 호가호위한 사람들은 있고 그 옆에 특히 대통령이 뭐 친족이 없다 보니까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호가호위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저 사람과 단절을 어떻게 해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처음에 그렇게 접근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 알고 봤더니 단절이 안 되는 관계였다 이런 게 드러난 것처럼 저는 지금 이제 저도 물론 뭐 진보 진영에 아는 사람들한테 건너건너 들은 얘기들이긴 하지만은 과연 윤미향 씨와 그 뭐 부부되는 관계에 있는 김삼석 씨 그리고 또 이 전반적인 같이 했던 활동가들이 그 소위 말하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아마 뭐 굳이 진영 대 진영을 보면 보수 진영에서는 워낙 모르던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 진보 진영에서도 알았겠어요. 최순실 터진 다음에 어디까지 갈지를.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이 상을 제 군이 최순실에 비교하는 건 뭐냐 그만큼 보수 진영한테 미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궁금한 자세로 보고 있어요. 과연 이런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
그리고 어디까지 번질지 아까 그 불이. 그러니까 최순실하고 비교하는 거는 최순실만큼의 중요도라고 그게 아니라 진짜 미지의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고 제가 그래서 거기서 다소 이제 좀 보고 있는 지점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국정조사라는 걸 처음에 이제 미래통합당도 언급했다가 예. 살짝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국정인가? 조심하는 게 뭐냐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예. 국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국정조사나 아니면 특검 이런 것들은 처음에 우리가 제안하고 발의할 때 그 범위와 대상을 명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흘러가는 양상을 보니까 아직까지 불이 어디까지 번질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를 들어 모호하게 만들어 던지면은 예. 뭐 여기까지 범위 그리고 여기에 파생된 모든 것 이랬을 때는 거대 여당이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면 범위를 특정해야 되는데 그것이라 함은 의석이 적은 야당이 국민적 어떤 기대치에 부합해서 딱 설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언론 보도가 아직까지 끝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여론이 이제 당내에서 우세해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원석 의장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커진 데는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커진 겁니다. 단지 이게 윤미향 그 당선인이 신분이 달라져서 공직자 신분이 돼서 그 윤미향 당선인을 검증하다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이용수 할머니라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이 운동에 또 이 역사적인 이슈에 당사자가 문제 제기를 하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확대가 됐다고 보는데요.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크게 보면 하나는 정대협이라는 단체가 투명성이 좀 문제가 있다. 할머니들을 위해서 그 할머니들을 내세워서 이 운동을 하고 그걸 통해서 모금을 했는데 정작 그 돈을 할머니들에게 쓰지 않았다. 이 문제 제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좀 운동의 방식이 바뀌어야 된다. 할머니들 내세워서 수요 집회하고 모금하는 방식이 단조로운 어떻게 보면은 좀 이후에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 운동 방식이 아니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운동 방식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일 간의 그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약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방식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게 어떤 방식이다까지는 얘기 안 하셨지만 이 크게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중요성은 두 번째에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거의 회자가 안 되고 첫 번째 이용수 할머니의 문제 제기를 고리로 해서 지금 언론이 각종 의혹들을 파고들면서 개중에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의혹들까지 이렇게 많이 사건이 부풀려져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문제의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된 정대협이나 지금은 정의기억연대죠. 또 윤미향 당선인 모두 이 사안을 방어적으로 이렇게 좀 대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이제 늪속으로 빠져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 30년 된 이 운동의 역사나 가치 이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정의기억연대의 어떤 회계상의 오류나 혹은 더 나아가서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난 30년 이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맨바닥에서부터 아주 그 척박한 환경에서 이 운동을 키워오고 세계사적인 그런 인권운동을 만들었던 이 운동의 의미나 가치가 실종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된다는 취지에서 저는 특히 이제 아쉬운 게 정의기억연대가 좀 이미 이제 공직자가 된 윤미향 당선인과 이 정의기억연대와를 좀 분리해서 이 사안을 좀 다뤄야 되는데 그 분리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분리가 안 되는 게 사실은 그 윤미향 당선인이 사실상 뭐 사유화를 했다 그런 뭐 비판도 있어요.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정의기억연대를 끝까지 책임질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의기억연대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우리는 회계상에 뭐 실수는 있었을지언정 어떤 부정도 없다. 라는 식의 이 문제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를 고수할 게 아니고 자기를 모두 다 드러내고 자기 안에 있었던 어떤 허물이나 잘못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은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은 윤리적 책임을 지겠다라는 태도로 모든 것을 공개하는 이런 태도로 나가야 된다. 단지 외부 감사를 받겠다. 내지는 이제 관계 당국에서 이 검증을 할 거다라는 얘기만으로 사실은 이 사태가 잘 이게 이제 국민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 이 점이 하나 있고요.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 몇 차례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요. 말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이제 신뢰를 상실한 측면이 있고 때문에 윤미향 당선인이 이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해명을 하더라도 국민적으로 잘 그게 수용이 안 되는 단계까지 왔다는 말입니다. 그 시점에 사실은 검찰의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강제 수사로 그냥 흘러갈 거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윤미향 당선인 본인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계속 취하면 안 되고 사실은 이게 초기에 아주 영세한 상황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 굉장히 주먹구구식 운영이나 이런 게 있었을 수 있어요. 예. 근데 이 문제도 사실은 바로 잡혀져야 되고 지금은 이제 뭐 그 공익법인이 됐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부정의 요소나 그 이상의 그 투명성을 지키지 못한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이게 검찰 수사 들어가면은요. 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뭐 검찰이 복잡하죠. 가지고 있는 예. 이 수사 기법이라는 거는 사실은 뭐 과거에 금융거래나 혹은 그게 현금상의 거래가 있더라도 그 현금상의 이동이 있었더라도 다 밝혀집니다. 예. 때문에 여기서 뭘 자꾸 이 은폐하거나 방어하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내지는 이게 친일 세력의 뭐 예를 들면 뭐 그 공세다. 토착 외구의 공세다. 토착 외구의 공세다라는 어떤 정치적인 항변으로 이 상황을 넘길 수 있는 단계가 이미 지났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윤미향 당선인도 좀 이 상황에서 조금은 더 겸허하고 조금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문제에 있어서 국민의 예. 관심사는 결국 나중에 다 정리되고 나면 한 가지로 딱 귀결될 것 같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콩글리시력에 인마이 포켓을 했냐 안 했냐 문제거든요. 예. 사실 우리가 정치 자금 지금까지 얼마나 처벌받는 정치인 많습니까? 예. 근데 보통 국민들이 공분하는 사례는 뭐냐면은 들어온 돈과 쓴 돈이 명확해가지고 거쳐가는 사람이면 크게 비난을 안 해요. 근데 결국에 본인이 사적 이용도로 인마이 포켓 했느냐 이런 문제로 귀결되는 거거든요. 뭐 결국에 그 문제로 귀결될 텐데 네. 그 예. 문제까지 가지 않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회계 처리상에 예. 그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의 태도가 이게 이제 민주당은 사실 확인이 먼저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예. 그럼 사실 확인을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확인이 윤미향 당선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사실 확인을 국민들이 믿지 않는 단계로 와버렸어요. 예. 그러면 뭐 검찰의 수사가 됐든 관계 당국의 이 문제에 대한 감사가 됐든 그것과 다른 맥락에서 이거는 민주당이 어쨌든 뭐 더불어 시민당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공직자가 됐으니까 예. 민주당 책임하에 이루어진 공천이고 민주당 책임하에 공직선거에 후보로 나서게 된 사람이에요. 예. 그분에 대한 검증의 책임도 민주당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검증이 안 됐고 이게 사후에 문제가 불거졌지만 사후라도 이 공당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제1당으로서 정부 여당으로서 사후라도 검증을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그래서 그에 합당한 그 검증 결과 합당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다고 검찰의 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 이것도 아니에요. 예.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시선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뭘 보고서 판단을 하겠다는 그렇다면 건지. 이게 예. 무슨 뭐 국가인권이나 혹은 국세청이나 뭐 여성부나 외교부나 이게 다 이제 포괄적인 감독 당국인데 여기서 그러면은 검찰 수사 이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밀한 검증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면 민주당이 사실 확인을 기다려보자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보다 좀 더 책임성 있게 이 문제 대응에 나서야 된다. 알겠습니다. 김성애 대변인께서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가 음. 인마이 포켓 했다는 의혹으로 시작해갖고 그 난리를 치고 본인의 명예를 완전히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대법원 판결로 보면 결국은 한 푼도 유용한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다만 장학금을 지불해야 되는 계좌가 이건데 예. 여기서 지불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의 수사라는 건 말씀하신 대로 수사 기법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죄를 만들려면 뭐라고도 죄를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의혹도 사실은 윤미향 당선인 본인, 그러니까 정대협과 윤미향의 의혹이 있고 이 남편 것까지 좀 끌어들여갖고 막 이제 이걸 좀 뒤섞고 있는데 예. 저는 언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하고 난도질하고 다들 쳐보고 딸한테 찾아가서 그 딸이 무슨 차 타고 다니지까지가 과연 이게 언론이 할 수 있는 검증의 내용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침착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결론 못 내는 게 뭐 저는 민주당이 윤미향 대표를 지켜주고 검찰 수사를 못하게 할 이유도 없지만 예 지금 현재로서는 지켜보면서 상황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단계다. 워낙 마녀사냥이지 않습니까? 항상 한 거 보면. 저는 이렇게 볼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언론의 보도가 예. 과도한 측면이 있어요. 예. 이 문제를 다루는 어떤 윤리라는 게 있을 텐데 그 윤리를 넘어선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언론은 윤미향 당선이나 정의기억연대가 얘기하는 해명만 받았어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언론도 사실은 공적 어떤 검증의 책임이 있는 그런 어떤 저는 기구라고 보는데 예. 언론의 과도한 보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계하고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지만 언론이 이것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 자체를
마치 이게 뭐 마녀사냥이다.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그러면 윤미향 당선인이나 혹은 정의기억연대가 얘기하는 것만 받았어야 되는데 윤미향 당선인이나 정의기억연대가 얘기한 게 뭐 있냐는 거예요. 별로 없어요. 아니다. 예. 이거는 뭐 친일 세력의 뭐다. 내지는 할머니의 기억이 잘못됐을 수 있다. 이런 내용들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방어적 태도를 내려놓고 일체를 다 공개하고 그리고 언론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면 예. 지금처럼 근거도 없는 의혹 부풀리기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저는 예. 앞으로 약간 유준석 의원. 예. 이제 그 정의원 측이나 이런 쪽에 봤을 때는 본인들이 조국 장관처럼 털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제2의 조국이라는 단어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하나의 루틴화되는 과정이다 이제 보는 게 예. 저희가 그냥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대 진영에서 보면요. 또 조국을 언급했어? 이 말은 뭐냐면 조국같이 날 지켜달라는 얘기 아니야? 야 민주당 니네는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조국은 그렇게 지켜놓고 왜 난 안 지켜줘? 이렇게 만약 앞으로 모든 어떤 그런 그 이의가 제기된 당사자들이 나오게 예. 되면은 굉장히 곤란한 위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당장 지금 봤을 때는 자 양정숙 당선인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얘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가 되는 거죠. 전혀 동일한 사건이 아니지만 예. 그분 입장에 봤을 때는 나는 의혹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검찰에서 결과 나오고 이렇게 하기 전에 나를 제명 처분을 하더니만은 예. 그런데 조국 때는 보면은 의혹만으로 처분하지 않는다가 대통령의 아젠다였고 지금 와서 이제 그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해명 기회를 충분히 줘. 우리 난 해명 다 끝났어. 이렇게 하고 있고 본인이 가가지고 그 할머니하고 화해하는 제스처까지 취하고 저는요 사실 오늘 이제 녹화 당일로 봤을 때 어제 있었던 일이지만은 윤미향 당선인과 대구에서 있었던 할머니의 회동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제가 그냥 완전히 그냥 시나리오 작가 비슷하게 이걸 해석하자면 어떤 거였냐면요. 예. 민주당 쪽에 이미 윤미향 당선인이 그렇게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이 잊지 않고서야 보일 수 없는 정도의 민주당의 행동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윤미향 당선인이 할머니를 만나서 푸른 액션을 할 걸 기대하고 움직인 사람들이 있다 좀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민주당 쪽에서 사실 보증을 좀 서게 된 것이고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할머니가 거기에 대해 가지고 한겨레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용서해 준 거 아니다 이렇게 네. 나오니까 또 오늘은 또 당황한 제스처를 좀 보이는 거거든요. 짠해서 안아준 거지 얘는 용서한 건 아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거 약간 그 제가 아까 최순실 사태 때 전혀 다른 건이지만은 새누리당 사람들이 그 당시 했던 오판 예. 뭐냐면은 아니 저 호가호위하는 사람이겠지 하나 정도 그렇게 늘 어느 정권에 있는 사람이었겠지 저 사람 나중에 뭐 본인이 죄값을 치르고 하면은 정권에 타격이 가는 거 아니겠지 정도의 인식으로 처음에 접근했다가 완전히 불난 거거든요. 예. 그랬던 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윤미향 당선인과 할머니 간의 오해 정도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고 나머지 정치 공세는 언론이 보수 언론이나 보수 진영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막아내면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 쪽의 의견이라면은 예. 아까 그 제가 봤을 때 그 정도 인식으로 계속 물바가지 퍼붓고 있으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커질 커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예, 세 분의 의견이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달랐어요. 지금 어쨌든 김성애 대변인은 검찰 수사의 문제점 그리고 언론의 문제점을 또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의혹이 규명돼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셨고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거는 지금 더 번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스탠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고 박원석 의장은 지금 정의연이 제대로 규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주당의 스탠스가 좀 어정쩡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세 분 다 뭐 판단은 시청자분들이 할 것 같고 뭐 저는 세 분의 얘기가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빨리 좀 어쨌든 이거는 조속하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당사자들이 나서서 이런 의견이 들릴 생각이 들고요. 죄송한데 제가 숨을 못 쉬겠거든요. 이거 좀만 열면 안 될까요? 예. 젠틀맨이 되게 어렵게. 젠틀맨이 정말 어렵네요. 이게 목젖을 눌러가지고 제가 자 검찰 수사 얘기가 잠깐 나와서 우리가 그거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한명숙 전 총리의 뭐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2차 사건이었죠. 2차 사건 증언을 했던 한만호 씨 비망록이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면서 이거 뭐 재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억울하게 당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막 나오고 있어요. 어제 법사위에서도 공방이 있었고 저희는 뉴스타파 김경래 기자를 그저께 불러서 이거에 관련해서 얘기를 한참 들었습니다. 김경래 기자의 입장도 들었고요. 그러는데 이거는 먼저 이준석 최고위원한테 좀 의견을 듣고 싶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칼을 가는 장에 칼을 갈아요. 그다음에 그걸 이제 물을 썰어 봐야지 칼이 잘 갈렸는지 아는 거잖아요. 예. 저는 지금
이런 게 있어요. 선거 전까지는 총선 전까지는 여당 측에서 검찰 개혁론을 펼칠 때 그냥 시스템적인 개혁을 많이 표방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입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랑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전선을 마련해 놓고 이제 다퉜던 것인데 예. 그때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역으로 그 사심을 잡고 이제 언급을 했죠. 당신들 혹시 조국 살리기 하는 거 아니냐? 예. 아니면 당신들 사법 장악하려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떤 동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어떤 물을 썰 것이냐를 계속 이제 저희는 반박했겠죠. 왜냐하면은 시스템적으로는 논리적인 부분이니까 사실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거든요. 예. 아니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견제한다. 이런 대전제 하에서는 사실 반대하기 쉽지 않아요. 국민의 뭐 한 60에서 70%가 찬성을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다만 당신들 세력이 여기서 이득 보려는 거 아니냐라는 사심론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반박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총선 전까지는 철저하게 그게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했죠. 뭐 인권 수사에 대한 지침 같은 것도 처음에 나왔을 때 조국 장관 일가가 가장 먼저 혜택 보는 거 아니냐. 예. 그랬더니 뭐 그런 거 아니다 반박하고 그 당시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수처가 생기면은 시간 끌면 조국 장관 일가가 혜택 보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다 이렇게 반박하고 예. 실제로 아닌 측면도 있었고 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총선이 끝나고 나가지고 이것이 오비 일학일진 지켜봐야겠지만은 하여튼 공수처라는 제도를 염두에 두고 그리고 하여튼간 검찰 개혁이라는 단어의 연장선 속에서 이런 어떤 재심 성격의 것을 꺼낸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면 제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검찰의 과거 조직이라든지 사람을 공격하기 위한 것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나 근데 역시나라는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라고 이 보수 진영 쪽에서 인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께서는 이거를 검찰 길들이기의 일환으로 지금 보시는 건가요? 저는 왜냐면 이제 예. 재심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 상황 속에서 재심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증거라는 그렇죠. 것이 있는지 아니면 기존의 증거가 부정당한 어떤 새로운 사유가 나와야 되는 것인데 예. 그게 지금 마련되었느냐는 사실 뉴스타파 보도나 아니면 한만호 씨의 그 비망록 이야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만으로는 이미 법원에 제출됐던 자료였어요. 새롭지 그거는. 않다는 느낌이 예. 있는데 새롭지 않은데 대서득필됐어요. 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그러면은 그리고 김태년 의원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정치적인 이제 의도로 발언을 하니까 예. 재심의 구성 요건을 맞추기는 어려워 보이는데 바뀐 상황이라 하면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확보했다는 것. 이 정도 그래서 차이인데 그럼 뭘 하려는 거지? 민주당에서는 이제 재심이라는 용어보다는 재조사라는 단어들을 민주당에서는 근데 재조사는 하기 이제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그 상황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서 다시 살펴본다든지 예. 뭐 그런 식의 비재심? 재심이 아닌 방식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는 재심이라는 존재하는 틀보다는 정치적인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굉장히 어려워요. 예. 국민들 설명하기가 야당 입장에서 그러게요. 이게 좋은 작품이다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박 의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검찰 개혁을 둘러싼 예. 또 한 번의 충돌의 도화선이 될 만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사법적 절차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예. 한만호 씨의 비망록까지 증거로 제출이 돼서. 그러니까 법원이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았거나 혹은 비망록의 진위에 대해서 법원이 다른 판단을 가졌던 거죠. 뭐 사법적 절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재심 청구하면 되는 거예요, 본인이. 그게 이제 재심 사유로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재심 사유로 저는 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왜냐면 예. 뭐 당사자가 어쨌든 억울함을 주장하고 또 그 사건에 아주 유력한 그런 이 증인이 남긴 이 생전의 증언록이라는 게 정반대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면 달리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아마 뭐 지금 여당이나 혹은 추미애 장관이 얘기하는 건 재심보다는 재조사 혹은 재수사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 의도, 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치적 의도가 많이 개입될 거고 정치적 의도가 이제 의심을 받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은 그냥 심플하게 당사자가 억울한 면이 있다면 예. 재심을 청구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인데 예. 대법원에서 종결된 사건을 사법적 절차가 아닌 다른 절차로 정치적 프로세스로 가져와서 보면 둘 중 하나예요. 공수처에 수사하든가 예. 아니면 검찰 자체에 무슨 과거사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과거에 검찰이 조사했던 사건을 다시 한번 리뷰하게 하는 예. 이런 식의 이제 절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윤석열 총장 체제하에서 불가능하잖아요. 할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을 기약해야 되는 거고 공수처로 가져가려면 굉장한 무리가 따를 거예요. 이 사안을 둘러싸고 또 한 번 과연 이게 공수처 수사가 되느냐. 대상은 당시에 수사를 했던 검찰들이 그렇죠.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예. 재심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이걸 왜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느냐, 뭐 등등해서 굉장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한데
지금 여당이 이제 180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얻고 나서 제도적으로는 어쨌든 검찰 개혁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어요. 공수처가 또 물론 이제 공수처가 아직 임기가 시작은 안 됐지만 공수처 제도를 도입을 했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루어졌고, 근데 이걸 넘어서서 그야말로 과거의 검찰에 대해서 더 큰 충격을 가하는 어떤 액션으로 이 거대 여당이 이후에 개혁 아젠다를 밀고 가려고 하는 건지, 예. 아니면 지금 뭐 코로나19 이후에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민생이나 경제나 훨씬 더 중요한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물론 이제 둘 다 한다고 얘기를 할 텐데 저는 이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남은 2년에 예. 이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려는 개혁의 내용이 뭔지를 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이건 그냥 재심갈 사안이다. 재심갈 사안이다라고 보시는군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의미 부여를 하셨는데, 근데 김성회 대변인이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 뭐 몇 가지가 있죠. 일단 첫 법률권. 예. 번째는 두 분 말씀의 전제는 뭐냐면 예. 민주당이 뉴스타파하고 이거 아이템 좋은데 일단 홀드하고 있고 총선 끝나면 다시 얘기해보자. 그리고 총선 예. 끝났더니 180석이나 됐으니 야 좋아. 한번 갑시다. 예. 터뜨리고 받아치고 이러는 구도로 돼야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얘기인 거고, 뉴스타파는 자기들 마음대로 보도한 거예요. 민주당이랑 상의했을 리 없죠. 예. 다른 데도 아니고 뉴스타파인데. 그러니까 죄수와 검사 시리즈가 예, 이제 시즌 2가 된 거죠. 예. 검찰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검찰 개혁 이야기가 나오고 국민적으로 공분을 사는 것은 비망록의 내용을 누군가 구체적으로 설명해줬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돼서 이 한명숙 총리와 상관없이 신계륜 의원 얘기를 하나 좀 하고 싶은데, 예. 신계륜 의원이 5천만 원을 받았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받는 과정을 제가 다 들여다봤는데, 예. 1,000, 3,000, 1,000 세 차례에 걸쳐서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 돈을 줬다는 피고인이 검찰한테 뭘 세게 덜미를 잡혀놓은 상태였거든요. 예. 근데 제가 경악을 했던 건 뭐냐 하면, 이분이 의원회관에 와서 의원실에 들어와서 소파 위에다 3천만 원을 놓고 갔다라는 구체적인 진술을 해요. 예. 그러면 신계륜 의원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을 받지 않았다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입장하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렵죠. 준 놈이 줬다고만 하면 그만이니까. 예. 근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결과로 드러났냐 하면, 의원회관에 의원실에 소파가 없어요. 예, 아예 소파가 없어요. 예, 예. 회관 테이블만 있고 이렇게 앉는 의자들만 있거든요. 그럼 이런 터무니없는 진술이 어디서 나왔느냐? 당시 신계륜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본청에 소파가 있는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당시에 이것을 진술한 사람은 양쪽을 다 가본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럼 저희가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검찰이 의원회관 출입기록 받아서 야 이 날짜에 네가 줬다고 해. 3천만 원 여기서 줬다고 하고, 그 방에 뭐가 있어. 근데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 소파에 앉았던 기억이 날 거 아닙니까? 예. 소파가 있습니다. 야 그럼 소파에 놓고 나왔다고 하자. 라고 해서 3천만 원을 놓고 나온 걸로 진술을 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3천만 원이란 큰 돈을 국회의원한테 주는 걸 어떻게 줬는지 기억 못할 리가 없거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근데 자기가 그러니까 풍경이 기억나는데 거기서 자기 행동을 조작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안 나왔을 거고, 결국 재판부도 이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명숙 1차 사건도 약간 맥락이 예, 비슷합니다. 똑같은 의자에 예. 놓고 나왔다 결국은 이제 진술이 번복되면서 그 사건은 무죄가 났어요. 그래서 예. 이제 재판정에서 의원회관에 소파가 없는 것을 입증을 해버리니까 저쪽이 굉장히 당황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이라니까 한명숙 총리권도 마찬가지인 거고, 검찰이 줬다는 사람 붙들고 너 이렇게 안 하면 아주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이렇게 줬다고 말을 해라고 진술만 받아내면 그 다음에 피의자들은 정말 환장한다는 거예요. 뭐 안 받았다는 걸 입증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 같은 건에 휘말려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이건 수사 기법이라고 할 수도 없죠. 이런 불법적 행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분노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게 근데 공수처로 가든 뭐로 가든 예. 저는,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와서 과거를 들춰보고 누구한테 복수하겠다고 하는 거냐가 아니고, 불법 집단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처벌하는 건 이건 당연한 국가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 말씀하십시오. 예. 이제 절차를 어디로 가든 간에 결과는 마찬가지일 텐데, 재심으로 가도 이게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재심 절차를 통해서 무죄가 입증되면 예. 당사자는 어쨌든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예. 당시에 그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들에 대해서 그때 뭐 처벌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도덕적 비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가해지겠죠. 예. 근데 지금 아니, 일단 구체적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일단 예. 사법적 절차가 일단락된 그리고 그 사법적 절차 과정에서 이 비망록이 제출이 됐어요. 예. 만약 이번에 뉴스타파가 이게 이 특종이었다. 처음 그 비망록을 뉴스타파가 입수해서 공개한 거였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공수처에서 검토할 만한 사건이에요. 예. 근데 법원에 제출을 했고 증거로서. 근데 법원도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지는 부분적으로만 받아들였겠죠. 예, 예. 때문에 이게 새롭지 않은 증거를 가지고서 이미 완결된 사법 절차를 이게 공수처 수사를 통해서 다시 뒤집겠다? 이게 절차상으로 좀 적합한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치적 논란이 굉장히 지리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고 예. 이걸 공수처로 가져가려는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뭐 제가 당사자라면은 재심을 청구하겠어요. 이걸 근거로 다시 한번. 일단 예를 들어 이게 똑같은 게 예, 잠깐만 예, 예, 말씀해 주시죠. 공수처로 예. 가져간 걸 민주당이 정하면 공수처로 가져갈 수가 있는 구조입니까? 지금 특히나 야당 2명이 추천인에 들어와서 공수처장이 정해지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거는 야 공수처에서 하도록 해라고 지시를 내리면 공수처가 받아들이는 구조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는 공수처장이 예, 독자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판단해서 하겠죠. 지금 이 예. 대화의 전제는 공수처를 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전제가 좀 두 분이 깔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그 전제를 깔고 한 게 아니고 뭐 그런 어떤 이제 민주당의 의견이나 예. 혹은 또 그런 여론의 동원이나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의원, 예. 또 설리의 문제인 게 뭐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뭐 물론 그거는 무죄를 받은 사안이긴 하지만은 이런 증거 능력이나 이런 것에 돼가지고 기제출된 것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는데 그걸 부정하고 다른 얘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재심이나 재조사가 정치인들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예. 예를 들어 예전에 성완종 리스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성완종 리스트 그때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적시돼 있거든요. 예. 근데 법원에서 다 기각했잖아요 거의 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걸 이제 또 그러면 야당 정치인에 대해 가지고 아 조금 다른 증언이 나왔다. 이거 다시 한번 파보자 하면 그럼 공수처가 그때 가서 야당 정치인을 파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게 있는 게 정치 자금 아까 말했듯이 아까 뭐 신계륜 의원 예를 들었지만은 그 특정한 어떤 진술이나 아니면 증거에 대해 가지고 증거의 능력을 판단하고 하는 것들은 법원에서 수년간의 어쨌든 재판을 통해 가지고 했던 절차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결이 다른 증언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결이 다른 어떤 것이 나왔다 해가지고 재조사나 재수사의 대상이 된다 본다면은 저는 성완종 리스트부터 바로 들고 나올 것 같은데 저는. 그러니까 저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는 방식이 고착화되면은. 이게 위험하기도 하고 예. 저는 그 당시에 사법부가 어떤 사법부였는지를 우리 이 시청자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예,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사법부라는 게 예,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일단 뭐 저는 잘 모르는데요. 어쨌든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고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재심을 제가 잠깐만 짧게 여쭤볼게요. 당시 어쨌든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하게 10억 중에 3억 원은 최소한 인정이 된다. 그리고 3억 원이 일부가 친인척의 가족의 뭐 전세자금 이런 데에서도 이제 수표로 발견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의 강압 수사와는 또 별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결이 다른 문제라서 그래서 야당에서도 재심해라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이거를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 뉴스타파에서 보도한 거는 검찰의 강압 수사가 있었다는 거고 이거는 재심은 또 약간 별도의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심은 예. 별도 문제니까 재심은 한명수 총리가 정해서 하면 되는 본인이 문제고 결정한 그거는 문제다. 예. 그거는 정치권이 개입하고 저시고 할 성질의 문제가 아닌 거고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타파의 보도 내용대로 검찰의 강압 수사가 아니고요. 예. 검찰이 거짓말을 시키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 데려다 목 조르고 야 너 이렇게 줬다고 진술해라고 했던 것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 신기루 의원이 얘기를 했던 것도 같은 경우고 이런 짓은 왜 그렇게 했는지를 밝혀내고 이 사람들 그 검사들을 처벌해야죠. 그래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잘못하면 처벌받는데 예. 왜 검사만 징계받고 끝납니까? 이 고리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도 그러니까. 쉽지는 않은 게 예. 지금 이제 이 사건의 결정적 키를 주고 있는 한만호 씨가 죽었어요. 그러면 재심도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난해하고 난해하죠. 예. 그리고 이 재수사나 재조사도 난해해요. 그 비망록밖에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예. 그리고 주변의 증언 약간의 이것만 죄수들 증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예, 정황 증거로 예, 있겠죠. 정황 증거로 예.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대법원 재판 과정에서 다 고려됐던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서 지금 당사자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뭐 재심을 통해서든 재수사를 통해서든 누구나 승복할 만한 그런 결론을
확고부동하게 내고 예. 그에 의거해서 당시에 뭐 사건을 조작했거나 강압 수사를 했던 검사들 처벌에까지 나가기는 간단치가 않아요. 예. 때문에 그러니까 한명숙 저는 이 의원은 사건을 예. 가지고 당시에 이제 물론 이제 이 당시 민주당으로서 굉장히 큰 타격이 있었던 사건이고 한명숙 전 총리도 개인적으로 명예에 커다란 손상을 입었고 또 이걸로 인해서 감옥에 가서 고초도 겪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이 맺힌 사건인 건 맞는데 예. 근데 냉정하게 봤을 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물론 이제 정치적으로는 이제 여론도 형성하고 또 뭐 다양한 어떤 여론의 압력도 형성하고 해가지고 검찰에 무슨 과거사 위원회를 만들던데 뭐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과거사 위원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거를 이제 좀 더 무리한다면 공수처로 가져가는 건데 예. 저는 결론적으로 쉽지 않은 사건이 될 거라고 쉽지 봅니다. 않다. 왜냐하면 당사자가 없어요 지금. 예. 기본적으로 내부 알겠습니다. 사건은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는 사건이고 예. 여기서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간에서 어떤 진술이나 아니면 증거를 바탕으로 그걸 이제 검증해 나가는 과정인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검증을 진행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이거는 인지하고 있을 텐데 왜 할까라는 거는 거기서 아까 저희가 처음에 모두 언급했던 검찰 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이제는 사람 이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의도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걸 너무 무리하게 하면 국민들도 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입장들은 이거는 좀 더 선명했어요. 입장 차이가 선명했고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죠. 저희가 워낙 바쁘신 분들이고 또 가셔야 돼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각 정당 더 있어. 각 정당 얘기 짧게 하고 얘기를 먼저 정의당 얘기부터 할게요. 네. 심상정 대표가 뭐 미래를 위해서 7월에 사퇴를 하고 새로 당대표를 뽑는 거에 미래를 열겠다라고 했는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대표 출마하시나요? 제가 이 5기 집행부에 예. 심상정 지도부의 임명직이긴 하지만 지도부의 일원이었잖아요. 예, 당 예. 3역 중에 한 명이 정책위 의장인데 예. 심상정 대표가 임기를 단축하고 당 쇄신을 위해서 조기 당직 선거로 가자고 하는데 그 바로 전 예. 총선을 치룬 그 지도부의 일원이었던 사람이 출마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제가 출마 안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출마 안 한다는 방송 옆에서 지켜봐놓고 또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혹시 추대를 받으면은 혼자 이 나홀로 대한민국의 정치권과 주변은 사람 말을 안 믿어. 저는 믿습니다. 예. 제가 확실하게 단언드릴 수 있는 건요. 예. 저희 보수 진영은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박원석 당대표를 만들 겁니다. 정말입니까? 예. 무슨 이유가 있어야 이러면은 내가 이제 떨어지는 거야 나가도 이런 얘기가 보수 진영은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박원석 동지를 이거는 막말로 저를 엿먹이겠다. 스파입니까 지금? 이런 책동을 벌이고 정의당 당대표를 만들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스파입니까 지금 박 의장님? 아니 그러니까 이런 책동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박원석 대표가 되면 너무 잘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초를 칠 수밖에 열화와 없는 같은 상황이에요. 성원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역공작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오늘 뭐 매너 있는 우리가 정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 역공작이 난무하고 거짓말과 불신과 공작이 난무하는 이런 대한민국 정치 빨리 개혁돼야 됩니다. 출마 안 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는 했어요. 자, 그럼 뭐 개혁 어떻게 할까? 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일단 좀 프로세스는 가는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거기서 혁신위원회 구성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예. 추천을 받았는데 한 전국에서 68명이 추천이 됐습니다. 혁신위원으로 예. 앞으로 이제 7월까지 활동할 그걸 추려서 15명 내외의 그런 혁신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번 주 일요일 정도부터 활동을 시작하게 될 거고 거기서 당의 정체성, 뭐 또 당의 정책 방향 그리고 지도 집행 체계, 뭐 당원 뭐 등등 해가지고 혁신안들이 마련이 될 거고요. 그걸 가지고 혁신 당대회를 치룰 텐데 아시겠지만 혁신이라는 게 문서상으로 되지 않아요. 당원 당규 이렇게 바꾼다고 혁신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진짜 혁신은 차기 지도부에 도전하는 새로운 리더십들이 나와서 예. 비전을 밝히고 이런 비전 하에 향후 2년간 당을 내가 이렇게 바꾸겠다. 예. 이런 경쟁이 백가쟁명식으로 일어나면서 그 과정에서 당이 바뀌는 모습, 또 당이 혁신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 바라건대 세대교체의 의미도 담고 또 새로운 어떤 리더십의 성장이라는 의미도 담아서 예. 정의당의 이 당직 선거가 좀 치열하고 의미 있게 치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석 당대표를 통한 정의당의 보수화 이 정도면 구호는 완벽하네요. 이거는 제 낙선 운동을 출마 의사도 없는 사람의 낙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구호는 관심 끌기 딱 좋은 거 아니에요? 박원석의 보수와, 아니 정의당의 보수와, 네. 정말 좋네요. 그 뭐지? 지금 그 여성위원회 50% 이상 하겠다라고 한 건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지금 성비를 맞춰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할당이 있어요. 예. 모든 당직의 50%가 할당 예.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공직선거에서는 50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래서 공직선거에서는 이제 30%를 채우지 음. 않으면 공천이 안 돼요, 전체가. 음. 근데 이제 그때마다 약간의 예외 조항을 둬서 예. 공천되도록 해왔는데 그런 어떤 이 모든 당직에 있어서의 할당 기준을 지킨 거고 20, 30대 30%는 뭐 그런 기준은 없는데 그거는 이제 10%인데 원래는 예. 청년이 그보다는 좀 높게 세대 교체의 의미를 여기다 좀 담자라고 해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항상 지금 정체성 정치 얘기가 나오니까 너무 젠더 뭐 세대 이런 거에만 지금 정의당이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사실은 전통적인 노동자의 그런 정당이었던 식의 정의당이. 해석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데 예. 대한민국의 여성이 반이에요. 그럼 대한민국의 여성이 반이면은 여성이 살짝 많습니다. 사실은. 그 정당 활동에 있어서든 예. 아니면은 우리 정치에 있어서든 그 우리 대한민국의 반의 의견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성 50% 이상 할당한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정의당이 무슨 정체성 정치, 젠더 정치에 몰두하는 거다라는 게 오히려 굉장히 그 반여성적인 시각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보수가 반쯤됐는데 정의당도 반쯤 보수를 공천해봤는데 이번에 보수가 반이 아니라 완전히 찌그러졌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 어쨌든 정의당도 한 23% 나왔어 지지율. 보수 할당제 가지고 정신을 차려야 돼. 건전 보수, 상식 보수 할당제 공약이 뭐 이런 거지. 상식 보수 할당제 가지고 정의당을 보수화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노회찬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포스트 노회찬 이후에 지금 뭐 어떤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회찬 정신은 또 얘기를 했어요. 지난 총선에는. 근데 그게 이제 예. 뭐 6411번 정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제 이념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정당의 사명은 이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되고 예.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진보 정당의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이번 이제 선거 결과를 보고도 저희가 좀 성찰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이 그거예요. 선거제도 개혁은 불가피했고 예. 거기에 우리가 올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선거제도 개혁 못지않게 실은 우리 사회의 이 불평등 구조 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저 아래쪽의 목소리들을 정의당이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더 치열하게 했느냐 이 점에 있어서 반성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지금 의회 구조 21대 의회 구조 내에서 예전보다 위상이 훨씬 축소됐어요. 예. 여당이 180석을 가졌기 때문에 정의당의 뭐 캐스팅 보트 역할 같은 것도 없습니다. 정치적 캐스팅 보트 역할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초기에 이제 민주노동당이 그러했듯이 노회찬 대표가 6411번 버스를 얘기했듯이 원내 정치에 갇히지 않고 예. 또 여의도의 그런 정치공학이나 문법에 갇히지 않고 폭넓은 예. 우리 사회의 그 저변으로 나아가서 새로운 어떤 이 정치를 개척하고 또 새로운 주체를 발굴하고 그럼으로써 진보 정당의 저변을 넓히는 그런 정치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새로운 리더십들이 많이 이번 경쟁에 나설 거라고 봅니다. 6월에 그러면은 어떤 윤곽이 드러나는 건가요? 그 누가 나오는지가? 7월 돼야 드러날 7월은 겁니다. 돼야지 드러나. 알겠습니다. 자, 이제 김성회 예. 이제 가야 되는데. 그래요? 네, 그만 가겠습니다. 너무 좀만 더 하면 안 얘기 돼? 한마디 하고 가요. 예. 한마디 해볼까요? 그러면 이준석 의원 예. 질문을 먼저 드리고 예. 김성애 대변인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김종인 비대위 지금 거의 내일 이제 당선자만 뭐 연찬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하긴 할 보시나요? 거예요. 왜냐면 대안이 네. 없기 때문에 원래 이쯤 되면은 대안 대 대안으로 놓고 싸우는 모양새라도 있으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아이디어가 나오겠거니 하겠는데 지금 당장 어차피 저 스스로를 좀비 최고이라 표현하지만은 공백 상태가 길어지고 있고 사실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비대위원장이 들어선다 해서 자기의 권위가 뭐 손상받을 일은 없거든요. 예. 오히려 당대표 선거한다고 뻑적뻑적한 것보다 자기가 비대위원장 놓고 원내대표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예. 뭐 원내대표 선거 전까지야 뭐 선거 과정에서 이러저런 사람들이 들으면서 모호한 발언을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정리가 됐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장담하건대 예. 우리 이준석 최고가 김종인 비대위에서 또 비대위원을 할 거다.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원외 최고위원, 원외 비대위원 대한민국 최장수 기록을 아마 최장수 이런 걸 세우게 될 거다. 저는 정의당을 개혁시키는 데 복수다, 대해서 저는 상대 당에 대한 공작을 하는데 아니 그런데 네. 아니 가장 나이가 많은 분한테 네. 가장 지금 혁신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 맡기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건 사심 측면인 것 같아요. 예.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내정자가 음. 그래도 한 가지 지금까지 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각인된 거는 저 사람이 뭐
과거 손학규 대표처럼 뭐 음. 나가야 될 상황에서 안 나가고 이러면서 추태를 부린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본인의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서 할 게 없다 생각하면은 오히려 자꾸 나가려는 어떤 관성이 작용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심 없이 당을 관리하는 것이고 예. 보통 안 나가려는 경향성은 사심에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번에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음. 그리고 본인이 대선 후보자가 될 건 아니잖아요. 모르는 그거 거죠. 뭐 정치 저런 게 모르잖아요. 공작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아닐 것 같은 아, 느낌이 가장 강한. 차기 김종인 미래통합당 그런데 후보. 거기서 그래서 예. 김종인 비대위론이 흔들렸던 딱 하나의 지점이 어디였냐면은 본인이 대선 주자에 대해서 뭐 내가 원하는 대선 주자는 이거저거고 알바알바 했을 때 사람들이 사심이 있는 건가? 40대 젊은 보수 경제통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특정인을 밀려고 하는 건가 했을 때 당내에서 반발이 확 일었던 것처럼 그거 아니면 됩니다. 그거 아니면 이분에 대해서 뭐 그런 의심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 먼저 파랑새 찾기라고 생각하는데 예. 김종인 대표도 없는 줄 알고 한 얘기고 아, 그 그래요? 내가 2020년 대선 출마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예. 40대 경제를 잘하는 사람을 키우겠다.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되면 예. 아주 명료해지는 거 하나는 있어요. 음. 뭐 내년 3월까지 임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년 3월까지 홍준표 전 대표는 당으로 못 돌아온다. 아, 이건 아주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가셔야 되나요? 예, 질문 하나만 더 하면 안 될까요? 지금 그가지 지금 방송사고가 저쪽에 있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10분만 더 있다 가세요. 예, 10분이야. 예, 10분만 더 있다 가시고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서 퇴장도 순차적으로 하십니다. 예. 아니 저 이준석 최고의 출연료는 이번 주도 우리가 압수. 아, 먼저 그럴까요? 저는 항상 끝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있는 분들은 저희가 플러스 1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좀 곤혹스러운 거. 열린민주당에는 최강욱과 김성애밖에 없습니까? 요즘 다 뭐 하십니까? 요즘? 김성애도 나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다들 뭐 지금 이제 특히 당선인들은 예. 당선자들은 원내에서 활동하려면 보좌진 꾸리는 일이 중요한데 요즘 민주당이 워낙 많이 돼서 예. 지금 사람 구하는 게 난리예요. 그래서 아. 예전에 했던 사람들까지 다 소환해서 사람들을 찾고 있어서 그리고 미래통합당 측에서 하셨던 분들이 옛날에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보좌진들이나. 예전에는 왔다 갔다는 쉽지 않았죠. 예전에 이제 정책 파트에서 일부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예. 기본적으로는 그 당의 정신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국회의원 보좌를 합니까?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안 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결이 맞지 않는데 같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요. 예. 예, 그거는 뭐 그렇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으로 넘어오는 건 어렵고 근데 이제 민주당은 갑자기 늘어났고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서 예, 서로 보좌진 같은 경우 이제 쟁탈전이 아주 치열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바쁘고. 준비하시느라 예. 다들 좀 바쁜 중이시고 예. 그런 게 정비되고 나서 이제 6월에 개원을 하면 그때부터 정치라는 거지 당선자 신분으로 살 수 있는 일이 뭐 사실 인터뷰 정도인데 인터뷰는 불러줘야 나가는 거니까요. 예. 아니 정봉주 뭐 손혜원 이분들은 지금 뭐 하시나요? 워낙 뭐 바쁘셨던 정봉주 분들인데. 의원은 예. 정확하게 본인 약속을 지켰죠. 예. 최고위만 하겠다고 선거만 이끌겠다라고 했고 예. 최고위원도 선거 끝나자마자 사퇴를 했고 야인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셨고 정치적으로 어떠한 영향력도 지금 열린민주당에 행사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본인의 약속대로 한 거고 정치적 재기는 준비하시겠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열린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활동이라는 게 열린민주당의 당원으로 계시는 거고 정치적 활동의 재개는 본인이 생각하는 타이밍에 하시겠지만 저는 뭐 좀 약간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안 하겠다라고 손 놓는다고 했을 때 그래도 뭔가 뒤에선 좀 얘기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 전혀 없이 지금은 좀 전에 가셨지만 노원구의 청교 면옥이라는 그 냉면집을 새로 오픈을 하고 굉장히 바쁘세요. 냉면집 예, 오셨어요? 예, 예. 그렇군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뭐, 난이라도 하나 보내야 그러니까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가야 되겠네. 예. 손혜원 의원은 지난번 저희 최고위 때 논의를 해서 후원회장으로 추대를 했고요. 예. 손혜원 의원께서 그 추대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열린민주당 후원회장으로서 예. 후원인들 모으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고요. 뭐 이제 좀 사담이긴 하지만 네. 그 본인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그 30주년 되면 이렇게 다 모여서 숙명여고? 예, 숙명여고 예. 후원금 받고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학교마다. 예. 그게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제일 많이 걷고 제일 빨리 걷은 걸로. 예, 그래서 후원금만큼은 본인한테 맡겨달라고 지금 여러 가지 구상을 지금 가지고 후원을 어떻게 조직해서 당의 재정을 풍부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당 지도부는 아니거든요. 최고위원은 실제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비대위 활동하는 동안도 전혀 뭐 그런 거 없이 본인의 역할을 하셨고요. 이제 후원 회장으로서의 좀 역할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손혜원 의원은 뭔가 번뜩이는 아, 예, 아이디어 뭐 지금도 이런 뭐 것들이 많으신 것 우르르 같아요. 쏟아지고 있어서요. 이제 기- 좀 관심 있게 지켜보려고. 기대를 해보겠고요. 최근에 그 최강욱 의원 당선인 관련해서 문화일보에서 먼저 전화해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했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뭐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을 하게 됐는데 아니라고 어떻게 강하게 부인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확인해줬죠. 어. 대통령님이 전화하신 게 맞다고. 어. 그 당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 당일 아침에 청와대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음. 급하게 당대표를 찾으면서 혹시 같이 있냐고. 예. 아, 같이 없다고 그랬더니 아, 무슨 일이시냐고 물어봤더니 뭐 좀 급한 일 있어서 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복귀해 보니까 예를 들어 최강욱 대표가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전화면 아 그러면 스케줄을 잡을 거 아닙니까? 내일 네. 오전 9시엔 대통령님 뭐 최강욱 대표 통화 이렇게 스케줄이 잡히면 전날 통보를 했겠죠. 예. 내일 아침 9시에 딱 전화가 옆에 대기하고 있어라 라고 했을 텐데 이게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냥 저기 최강욱 대표 전화해야지 전화를 걸려고 하니까 본인 전화 안 받고 이게 좀 발칵 뒤집혀갖고 어디냐를 찾는 상황으로 갔다는 걸로 놓고 봐도 최강욱 대표가 먼저 요청한 게 아니고 제가 문화일보 기자에게 이 내용을 다 설명을 해줬어요. 예. 이러저러해서 이러저러했다고 설명을 했는데 어쨌든 본인들 주장으로는 청와대에서 확인을 한 거다라고 하는데 청와대에서 확인을 했다고 저한테 얘기는 하고 예. 기사에는 여권 핵심 관계자가 확인을 해줬다고 하는데 대통령님 전화한 얘기를 왜 민주당 가서 물어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예. 그럼 민주당에다 물어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가 아마 야, 그 전화를 보통은 다 요청하니까 하는 거지 직접 했겠어 이런 얘기를 했을 수 있겠지만 사실관계 확인을 안 한 거고요. 예. 결국 정무수석이 그 다음날 대통령님께서 먼저 전화하신 게 맞다라고 확인까지 해주는 사실 당대표한테 전화하는 건 그냥 다 하는 일상적인 정치행위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이 이제 대통령의 참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짠한 마음이 없겠어요. 그래서 전화한 거고 세 번째는 저희가 그래서 이걸 왜 공개했냐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김태년 원내대표도 통화 사실을 공개했고 예. 주호영 원내대표 통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화 내용 공개가 좀 길었던 것은 대통령께서 통화 말미에 열린민주당 당원들에게 안부를 전해달라는 말씀을 직접 하셨어요. 예. 그럼 안부를 우리가 당원들한테 어떻게 전합니까? 언론에 공개하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정치적으로 공개를 해도 좋다라는 제스처를 취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인구에 회자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보수 진영에서 이거 그렇게 안달복달할지도 정말 몰랐고 그리고 이제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전화 주셔서 당원들에는 이제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이것에 이렇게 과도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한 이유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일보는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법적인 조치요? 예, 왜냐하면 소송을 하실 건가요? 오보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 오늘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예. 전 바로 잡습니다 기사를 내달라고 요구했거든요. 예. 근데 바로 잡습니다 못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연락이 없어서 예. 연락이 없으면 저희는 뭐 저희대로 대응을 해야죠. 소송까지 그럼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열린민주당 앞으로 좀 일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최강욱 당대표는 선출이 됐고 어떻게 뭐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일단 당 지도부 최고위원들을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만들어졌고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5월 5.18 때 내려가서 1차 최고위를 했고요. 이제 거기를 통해서 당 지도부가 활동을 해 나갈 것이고 사실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좀 어렵긴 한데 열린민주당 지도부가 지금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우리 당원이 누구냐, 우리 당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거예요. 예. 저희들이 하는 얘기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많이 알렸는데 예. 당원들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군요. 광주 지역은 광주 지역 당원 간담회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00명에 1명씩 대의원들을 무작위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에 그 서울 저희 당사에서 국회의원 회관이군요.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 새로 되신 대의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열었고요. 예. 이때 이제 60대인 어떤 어머님 한 분이 여자분 한 분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오셔서 제가 평생 살면서 정치 뭐 이런 거 한번 해본 적이 없고 그냥 당원에 가입했을 뿐인데 대의원에 대해서 너무 깜짝 놀랐는데 자기가 대의원직을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걱정이 많이 된다면서 동네에서 사람들도 모으고 당원도 모으는 거 이런 것도 해야 되는 거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무작위 추출로
대의원을 뽑는 게 정당사에 있었나요? 다른 곳에? 녹색당이 아마 하는 그런 걸로. 실험을 했었고요. 녹색당이요. 예. 또 많은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의 뭐 대의원 이런 예. 대의기구를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해요. 그래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 처음 있는 건 아니고. 그러나 예.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법여권이잖아요. 예, 열린민주당은 예. 작은 정당이긴 하지만 그런 실험으로 봤을 때는 뭐 참신한 실험이라고 볼 수 있죠.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과는 예. 다른 구조를 지향한다는 의미니까. 예, 당원 예. 구조를. 그러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고 음. 그래서 대의원들이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랜덤으로 뽑았으니까 평균적인 의견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동의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동의해요. 정당은 예. 이게 정치 권력을 지향하는 조직이고 예. 그건 책임 있게 선출해야죠. 알겠습니다. 예. 대의원을 어디서 선출을 하나요? 정의당 대의원 선출하나요? 그럼요. 누가 선출을 하죠? 당원이 투표로. 대의원들을 지역에서 아, 해서 저희는 대의원- 모든 선출직은 다 선출합니다. 네. 누가 임명하는 거 없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뭐 이런 방식도 어쨌건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러 돌아다니고 싶은데 예. 이게 뭐 생활 방역을 하면서 해야 되니까 쉽지 않아서 좀 고민이 많이 있고요. 예. 그거 외에는 정책이 구성하고 나서 저희가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노동 아니면 부동산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이거 검찰 개혁이 아니라 노동 부동산 그 이제 쪽이니까. 정책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얘기인 거고 이제 의원으로서의 활동에서는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겠죠. 최강욱 당대표는 어쨌거나 법사일치 향하고 있고 예. 예,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서 활동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세 분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또 가셔야 돼서 우리 급하게 제가 마무리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먼저 뭐 박원석 의장. 예. 근데 오늘 뭐 이게 그 킹스맨 컨셉으로 했는데 예. 다음 주에 또 하게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양복점에 가서 할 거예요? 일단 사장님한테 좀 사장님한테 좀 의견을 아니 여쭤보고.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저 매너가 예. 뭐 남자를 만든다 이런 슬로건이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매너가 제일 후진 데가 사실은 정치권이잖아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어. 아까 내가 그랬듯이 당 대표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봐 이런 게 이게 매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바라건대 예. 21대 국회는 20대 국회로부터 좀 정말 달라진 상점벽해한 그런 국회가 되길 바라겠고 예. 21대 국회는 또 이제 여당이 아주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고 또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도 20대처럼 국회를 운영하면 더 망할 거 아니에요. 예. 서로 뭔가 이게 좀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타협할 건 타협하고 또 경쟁하고 대립할 건 대립하고 뭔가 생산적인 국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정의당도 의석수는 작지만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생산적인 국회 요구를 하셨고요. 우리 김성애 대변인 말씀해 주시죠. 뭐 이제 저희 민주당이랑 언제 합당하냐는 질문을 기자들이 많이 하는데 177 더하기 3하면 180대도 재밌어서 그렇게 자꾸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180이라는 거에 뭔가 집착하는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예, 그걸 이제 언론인들이 특히 집착을 하는데 예.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안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합당을 당장 한다 만다. 그러니까 합당 논의가 들어오는 것을 거절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합당 논의에 집중해서 뭔가 당 운영을 할 생각도 없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당내 민주주의를 실험해보는 기간으로 생각하고 성과를 내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법여권이 됐잖아요. 예. 정의당이 이제 법여권에서 벗어났어. 너무 좋아 이게. 보험 야권입니까 그러면? 정의당 그냥 야당. 야당 알겠습니다. 진보 예. 야당. 매너가 정치를 만든다. 여의도 킹스맨 첫 시간이었는데 어떻게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어떻게 좀 개선도 하고 계속 하기를 원하신다라면은 댓글 남겨주시고 저희가 그러면은 그 뜻에 모아서 무조건 갑니다. 하지만은 그 뜻에 모은 척해서 다음에도 좀 더 건설적인 매너 있는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여러분 세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